대구 한우 맛집 경성한우가 10월 한 달간 점심 특선 언양 불고기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가격 할인, 무한 서비스, 신선한 명품 한우와 가격에 놀라 다시 찾는 대구 한우 맛집 경성한우로 오세요. 대구를 빛내는 명소 한우의 진미 경성한우입니다. 예상치 못한 뉴스가 계속 터지면서 명태균 게이트의 본질이 무엇인지, 지금 현재 검찰의 수사는 어떤 내용으로 하고 있는 것인지, 정치적으로는 이 문제가 어떻게 매듭이 지어져야 하는지 정말로 국민들로서는 헷갈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끝판 토론에서는 우리가 무엇을 놓치고 있는지, 무엇을 반드시 눈여겨보면서 끝까지 추적하면서 실제적 진실이 무엇인지 밝혀야 하는 그 과정을 여러분들께 세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김종욱 정치학 박사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김종욱입니다. 자, 임세훈 소장도 나오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임세윤입니다. 자, 지금 이제 명태균 게이트가 일파만파를 넘어서서 어디로 튈지 전혀 알 수 없다. 모든 정치인들, 거론됐던 정치인들은 다 입을 다물어 버렸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뉴스는 계속해서 터져 나오는데요. 자, 어제입니다. 산단과 관련해서 한겨레 신문의 단독 보도가 있었습니다. 명태균 대표가 국토부 공무원들의 현지 실사와 창원시청 공무원들의 김영선 의원실에서 본인이 브리핑을 하고 전체적으로 상황을 주도했다는 얘기 나왔는데요. 자, 이것도 법적 문제와 정치적 문제 함께 다뤄보면 굉장히 큰일인 것 같습니다. 자, 전반적으로 지금 일파만파 확산되고 있는 이게, 자, 김종욱 박사 보시기에는 좀 이제 누그러듭니까? 아니면 계속 이렇게 더 정폭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십니까? 이제 그 명태균 씨의 입에서 이준석 의원의 입으로 넘어가는 상황. 그러니까 명태균 씨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허풍쟁이다, 과장이다, 사실이 아닌 게 많다라고 얘기했었는데, 그 얘기 자체가 이준석의 입을 통해서, 그것도 뭐 녹취 내용입니다만 입을 통해서 실체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에 이 부분을 그냥 넘어갈 수 없는 상황이 돼버렸다. 뭐 명태균이라고 얘기한다면 소위 김건희 씨와 검찰에 의해서 명태균 씨의 어떤 큰 문제점들을 그냥 뭉개고 넘어갈 수 있을 거라는 판단을 했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만, 이 내용 자체에 대해서 이준석 의원 얘기를 들어보면 실체가 있는 거잖아요. 실체가 있는 것들을 바꾸갈 수 없는 상황이 돼버렸다. 전 그래서 단계가 지금 넘어서서 이제는 명태균 씨의 문제가 아니라 저희 국민의힘 전체의 공천 문제로 넘어가는 중대한 전 기로가 됐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니 이제 확장선상에 놓여 있다, 이제 이렇게 보시는 거고요. 지금 이제 정치적으로는 지금 용산에서 아무런 대답을 하고 있지 않고, 자, 이게 자칫 잘못하면 장기전으로 가기 때문에 국민들의 시선에서 좀 벗어날 수 있다라는 의견도 있고, 이게 좀 누그러지지 않겠느냐라는 의견 또한 있습니다. 임시현 소장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누그러지기보다는 오히려 사건이 더 증폭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근데 잊지 말아야 될 것은요.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나오잖아요. 뭐 명태균 씨, 그다음에 이제 강혜경 씨, 이준석 대표의 입까지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논란의 핵심의 중심의 뒷배에는 김건희 씨가 개입을 하고 있었다는 것이 저는 이게 핵심이라 보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쭉 지켜봤을 때 지금 이준석 전 의원 같은 경우에도 이제 지금 다양한 이야기를 풀어놨어요. 그런데 이게 다 끝이 아니다라는 식으로 말을 합니다. 여운을 남겼습니다. 그게 더 나올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첫 번째가 저는 더 많은 개입 정황이 이준석의 입을 통해서도 나올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그 뉴스토마토 박현광 기자가 지금 본인이 취재한 보도 내용이 반도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말의 함의는 즉 정보와 자료는 무지막지 많지만 그 상황 보고 이게 터트리거나 뭐 내용을 밝히겠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하나의 가능성이 또 있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명태균 씨입니다. 뭐 지금은 상황 보고 여기 기자들을 만났다 안 만났다 하지만요. 이분도 핵폭탄이잖아요. 이분들 통해서도 이분 자칫 뭔가 소위 말하는 삔토가 나간다 한다면 나갈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모든 논란의 핵심인 김건희 씨입니다. 김건희 씨의 성정상 그동안 전화 통화도 많이 했고 텔레그램도 많이 했고 카톡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나온 게 요 정도이죠. 그동안 수많은 사람들과 카톡이니 뭐 전화니 텔레그램 통해서 우리가 알지 못할 다양한 불법적인 소지의 일들을 이야기했을 거고 이제는 하나씩 드러날 일이 남아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사건이 어떻게 보면은 이른바 세발의 피라고 해야 될까요? 앞으로 더 나올 것이고 국민들의 분노는 더 높아갈 것이다. 예, 그 임세훈 소장님 말씀에 제가 더 플러스를 하자면 어제 나왔던 갤럽 여론조사의 내용입니다. 지금 긍정평가,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운영 긍정평가가 20%, 그다음에 부정평가가 70%인데 지지난주 거의 한 달 전이죠. 한 달 전쯤에 20%였을 때 1위가 민생 문제였었고 2위가 김건희 씨 문제였었는데 이번에는 다시 민생이 2위를 가고 김건희 씨가 1위로 올라왔다는 거죠. 그렇다면 명태균 씨 사건 이후에 지속적으로 국민들의 가장 우려하는 상황은 저희 김건희 씨가 국정에 개입했나, 공천에 개입했나, 김건희 씨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다면 국정이 제대로 돌아가지 않을 거다라고 하는 여론 자체가 매우 크게 확산이 됐다는 것이고 이런 저간의 상황 때문에 한동훈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을 만나기 직전에 세 가지 요구 조건을 했었죠. 하나가 저희 김건희 라인에 대해서 빨리 정리해라. 그다음에 김건희 씨에 대해서 활동을 자제해라. 그리고 김건희 씨와 관련된 여러 가지 의혹에 대해서 그것을 해소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해라. 이런 세 가지 요구를 했습니다. 근데 대통령은 전혀 여기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를 수용하지 않은 거죠. 그렇다면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김건희 씨 문제에 대해서 본인이 어떤 형태로든지 돌파구를 만들어내지 못한다면 본인의 정치적인 미래가 없는 상황이 되고 대통령 입장에서는 저희 한동훈 대표를 고립시키지 않으면 대통령 부인 문제에 대한 해결 방법이 나오지 않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이 상황은 보수의 분열과 갈등으로 갈 수밖에 없다. 근데 보수의 분열과 갈등이라고 하는 건 어떤 형태로든지 특검이라는 것으로 규착될 수밖에 없다고 좀 판단이 들거든요. 그럼 특검 전국으로 간다면 제가 볼 때 지금까지 나온 저간의 상황을 보면 전 유죄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 갤럽의 여론조사는 매우 또 중대한 새로운 환경들을 만들어 가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좀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제 공천 개입은 김건희 여사가 직접 개입했다라고 하는 것이 정설입니다. 여러 정황으로 봐도 그런데, 자, 이거 지금 우리 다 기억하고 있는 거죠, 김 박사님? 간단히 좀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자, 공천 김건희 여사 개입한 거 맞죠? 예, 뭐 이건 예를 들면 명태균 씨의 녹취가 나온 다음에 설왕설래는 있었습니다만 녹취 내용이 나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사실 확인을 해야 된다고 얘기했었는데 갑자기 뉴스토마토에서 이준석의 입으로 나온 내용들을 들어오면 제가 볼 때는 하나가 그잖아요. 권성동 그 소위 말하는 3인방이라고 얘기했던 소위 핵심 윤석열 대통령의 측근 3인방이라고 얘기됐던 권성동을 제거해 주겠다라고 하는 것들을 김건희 씨 측근들이 이준석 당시 대표에게 이제 그때 이제 국민의힘의 대표였었죠. 이준석 대표를 막 뒤흔들고 있는 상황에서 김건희 씨 측이 권성동을 날려주겠다고 얘기한 건 어떤 형태로든지 김건희 씨가 당무에 개입을 해서 이준석과 함께 또 새로운 어떤 권력의 구성을 만들려고 했다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 문제이고 두 번째는 이제 김진태 강원도지사 컷오프 당했지 않습니까? 근데 컷오프 당했던 김진태 소위 지금 강원도지사가 다시 살아나는 과정에서 명태균 씨가 중요한 역할을 했다. 그리고 명태균 씨를 통해서 소위 가서 충성맹세를 했다. 김건희 씨에게. 이게 두 번째고 세 번째로 계속 얘기가 나왔던 경남도지사인 박완수 도지사도 아크로비스타에 명태균이 데리고 가서 인사를 시켰고 소위 원래 경남도지사에 나오려고 했던 윤한홍 의원을 주저앉혔다. 그리고 거기에 박완수를 앉혔고 박완수 의원이 경남도지사 선거에 나가게 되니까 저희 창원 의창 지역이 비면서 김영선 전 의원이 국회의원으로 되게 전략공천을 받게 된 과정들이 쭉 연결되기 때문에 저는 명태균 씨 얘기가 허황된 얘기가 아니라 구체적인 자기의 행위를 녹취로 밝혀낸 거다. 저렇게 보는 게 사실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김건희 여사가 개입을 했다는 것은 이제 나왔고 여기에 대해서 대통령실의 반응인데 지금까지는 2024년 공천은 시도에서나 실패했기 때문에 뭐 할 말이 없다는 것인데 2022년도 보궐과 지방선거 공천과 관련해서는 자
충분히 개입했을 여지가 너무너무 높다라고 하는데 대통령실 견해가 아예 없습니다. 아니라고 하든지 맞으면 맞다고 하든지 이렇게 침묵으로 일관하는 이유는 뭐라고 봐야 되겠습니까? 그게 바로 사실을 이야기를 못하는 것이죠. 진실을 말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거짓을 이야기하면 또 어디선가 증거가 튀어나오게 된다면 또다시 대통령실의 신뢰는 바닥으로 추락하기 때문에 차라리 이럴 때는 침묵하고 있는 게 맞다고 정무적 판단할 겁니다. 제가 대통령실에 있다고 해도 그렇게 판단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인정하는 것이다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인정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특히나 이 공천 개입 같은 문제는 대단히 불법적이고 대단히 위험하고 사실상 국정농단, 뭐 당무 개입 등등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많은 불법적인 일들이 있기 때문에 이 문제가 사실로 인정돼 버리면요, 이거는 정말로 탄핵 사유를 넘어서서 진짜 국민이 들불을 잇고 일어날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이건 분명히 그럴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건이 있으면요, 아니면 절대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 일 없다, 관련자들 고발하겠다, 이건 뭐 어디 언론중재에 고발하겠다, 뭐 등등의 굉장히 강한 조치가 일어나야 될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문재인 정부 때도 만약에 그런 공천 개입의 그런 기억이라도 얘기가 어디선가 튀어나왔다면요, 그런 일이 없기 때문에요, 절대로 대통령실이나 청와대 입장에서는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심각하게 무슨 사례까지 나오고 여사 이름이 장소까지 나오는 것은 이건 상당히 불법적인 개입이 농후하다라고 저희가 판단되는 거죠. 자, 윤석열 대통령은 알고 있지만 언급하지 않는다라고 보십니까? 아니면 지금도 김건희 여사가 실제 주도했는데 본인은 그 얘기를 언급할 수 있는 힘이 없다. 어느 쪽으로 봐야 됩니까? 이게 참 불행한 일인데요. 대통령이 알아도 이제는 알겠죠. 예. 초반에는 알았는지 몰랐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아마 김영선 공천 같은 경우는 알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명태균 씨가 대통령이 우리 김영선 주라 그랬는데 라고 말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는 저는 개입이 되어 있을 거라고 봐요. 근데 뭐 나머지 뭐 나와 있는 박완수, 그다음에 뭐 다른 뭐 윤핵관과 코바느 컨텐츠 사이의 그런 완력 싸움 이런 것까지 대통령이 알지는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사실 뭐 녹취가 나온 게 아니기 때문에요. 그런데 슬픈 것은 김건희 씨는 이 모든 과정에 다 개입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대통령이 아니라요. 그러니까 이게 더 심각한 문제일 수도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공천 개입이 기정사실이 되는데 대통령실은 해명도 그리고 당사자들이 허위 사실을 유포한다고 법적 조치도 취하지 않는다. 그러면 인정한다고 저는 보고요. 뭐 실제로 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윤석열 대통령 위에서 김건희 여사가 주도했을 가능성이 더 높다. 단순히 개입, 의견 개진 이런 수준이 아니라는 거 아닙니까? 자, 그렇게 놓고 보면 자, 이게 탄핵은 대통령이 이제 탄핵 대상이 되거나 말거나 하는데 영부인이 이런 행위를 하지 않습니까? 그럼 이 부분은 정치적으로 어떻게 봐야 하느냐, 이게 김 박사 좀 궁금합니다. 일단 그 윤석열 대통령의 입에서 이 내용은 나온 거 아닙니까? 그 강찬호 논설위원인가요? 법조계 선배들이 통화를 했을 때 대통령한테 아니, 김건희 씨 문제가 되게 많은데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랬더니 그런 말씀하지 마십시오. 제가 그럴 처지가 아닙니다라고 얘기하는 상황이라면 대통령도 제어하지 못하는 일들을 누가 지금 하고 있느냐? 김건희 씨가 하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본인이 그 옳고 그름의 판단의 문제가 아니라 접근을 할 수 없다. 그런 얘기를 할 수 없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그런 처지가 아니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제가 그 내부의 사정을 다시 한번 확인해 봐야겠습니다만 어떤 접근할 수 없는 영역을 김건희 씨는 윤석열 대통령이 가지고 있다라고 추정해 볼 수밖에 없는 것 하나 하고요. 또 하나는 침묵하는 것만 아닌 것 같아요. 구체적인 액션을 좀 취하고 있다. 그런 게 어떤 거냐? 일단 검찰을 장악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공수처를 지금 고사시키고 있잖아요. 공수처에서 연임을 하기로 2달 전에 내부에서 결정이 났는데 대통령이 2달 동안 임명을 하지 않는 상황 때문에 공수처 수사 인력 자체가 아예 없어지는 상황으로 가고 있는 이런 것들은 어떤 형태로든지 김건희에게 제기되고 있는 의혹들을 수사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지금 막으려고 하는, 그러니까 침묵하지만 실제적으로는 구체적인 액션을 좀 취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자, 공천 개입은 사실이고 더 충격적인 것은 국정 운영 전반에 대한 최상단에 누가 있느냐? 김건희 여사가 있다. 이런 것이 실제 확인되고 있으니 대통령이 이 문제에 대해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에게 이렇게 얘기했죠. 소문이 있으면 자료를 가지고 증거를 가지고 오면 적절한 조치를 하겠다. 이 말은 뭡니까? 지금은 다 소문이다라는 거고 이면으로 보면 이 내용을 충분히 알고 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용산을 누가 주도하고 있는지는 명확해지는 거라고 보고요.
공짜 여론조사로 좀 가보겠습니다. 공짜 여론조사를 이렇게 받았으면 자 여론조사를 받았다는 사실은 그러면 용산이 인정을 하고 그것이 쓸모없는 것이었다라거나 또는 쓸모가 있었다라고 하거나 아무 말이 없어요. 이 부분도. 네. 그러면은 자 한두 번 보고받은 것 같은데 라는 게 아니고 이미 81차례에 대해서 공표 비공표가 있었는데 아무런 구체적인 언급을 하지 않는 이유는 뭐라고 봐야 됩니까? 실제로 이게 인정하는 겁니까 그러면? 저는 무형의 뇌물을 받았다는 것을 인정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아마 정치 초년생이었기 때문에 뭐 말로는 이렇게 얘기하겠죠. 그게 실제적으로 받아도 되는지 몰랐다라고 이야기를 하겠지만요. 다른 선거도 아니고 대선 후보입니다. 대선 선거. 이렇게 일반 기초의원 선거도 아니고요. 뭐 그냥 국회의원 한 단위 선거가 아니라 분명히 충분히 전문가들이 당에서 다 투입되어 있고 대선 선거는 가장 큰 선거이기 때문에 이런 걸 모를 수가 없어요. 저는 그 핑계를 처음에 댈 거라고 보고요. 받은 거는 여러 경로를 통해서 여러 사람들의 증언을 통해서 저는 뭐 100%는 말씀을 못 드리겠고요. 한 95%는 확실해 보입니다. 네. 왜냐하면 또 명태균 씨가 말한 것도 있고 실제적으로 비행기표 안 끊었다 그랬었는데 비행기표도 나왔거든요. 보고하러 간 건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매우 흡족했다라는 말도 들었고 그리고 그 PNR에서 조사했던 것 중에 다수가 이제 비공표 기간에 이제 그 후보한테 줬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 모든 것 자체가 매우 뇌물의 성향이 짙은 거죠. 그러니까 선거를 출마할 때 무형의 뇌물을 제공받는 경우에도 심각한 위법 행위로 간주가 되고요. 특히나 대선 후보이기 때문에 더더욱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거는 공직선거법 위반, 제3자 뇌물 제공, 뇌물수수, 공정성 훼손, 민사적 책임까지 모두가 걸어내려면 한도 끝도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끝까지 아마 용산 윤석열 대통령은 이 문제에 대해서 그냥 침묵으로 일관할 것이다 이렇게 보십니까? 아니면 어느 순간에는 이걸 국민들께 해명을 해야 될 필요가 있으니까 법적 문제는 차치하더라도 뭔가 좀 해명을 한다 이렇게 나올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해명이라는 게 뻔한 거 아닙니까? 지금까지 했던 해명이라고 하는 내용들을 보면 뭐 아주 말도 안 되는 박정하지 못해서 그랬다라고 얘기했었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그런 식인 거죠.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김건희 씨는 거의 제가 볼 때 접근할 수 없는 성역이 돼버렸다. 대통령도 그럴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일단 이 문제는 저는 수사밖에는 특검밖에 다른 방법이 없다. 이유는 소위 그 윤석열, 김건희 이 두 사람이 왜 명태균 씨를 소개받았을까? 우리가 상식적인 정황을 보면 오세훈이 서울시장이 되네? 이준석이 당대표가 됐네? 근데 그 과정에서 명태균이라는 인물이 중요한 역할을 했네? 근데 명태균이 어떻게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었습니까? 여론조사의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그 데이터를 통해서 윤석열이 경선에서 어떻게 이길 수 있지? 대선에서 어떻게 이길 수 있지라고 하는 것들을 인지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론조사는 분명히 인지된 것이고 그게 몇 회인지 알 수는 없으나 결론적으로 소위 강희경 씨 말에 의하면 3억 7천만 원짜리 정산서를 명태균 씨가 가지고 비행기를 타고 올라갔다고 얘기하니 전체적인 금액은 3억 7천일 거다. 그럼 3억 7천이라는 부분들은 액수는 모르겠으나 여론조사 비용은 인지했을 거다. 인지하고 주지 않았다면 또 인지하고 소위 여론조사했다고 신고하지 않았다면 이건 공직선거법 위반인 거죠. 그리고 대통령은 직무를 수행하는 순간 소위 그 공직선거법 위반 문제와 관련해서 중지가 되기 때문에 어떤 대통령이 탄핵이 되든 아니면 임기를 마치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수사가 될 수밖에 없는 측면이 분명히 있어서 저는 이건 뭐 빼박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또 조국 그 대표가 한 얘기 있지 않습니까? 네. 그 핵심적인 내용이 그런 거잖아요. 일단 알고 돈을 안 줬으니까 특가법상 뇌물 아니냐. 네. 근데 검찰이 이거 설명해야 돼요. 검찰이 문재인 대통령 딸한테 뭐라 그랬습니까? 용돈을 주던 걸 용돈을 안 주게 됐으니까 그 뇌물이라고 표현했잖아요. 그럼 이것도 100% 뇌물 아니에요? 네. 줄 걸 안 줬으니까? 자, 그래서 이제 비교 이것도 대상이 이제 안 되죠. 법적으로는 조금 이따 좀 더 깊이 따져보기로 하고요. 자, 공짜 여론조사와 관련해서 그러면은 자,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공짜 여론조사로 뭐 뇌물이든 어찌됐든 정치자금법이든 자, 이게 이제 지금 문제가 되고 있으면 당대표 경선과 그리고 서울시장 경선에도 지금까지의 정황으로 보면 돈을 내고 여론조사를 한 것 같지 않아요. 다 공짜 여론조사 제공을 받았습니다. 지금 현재 미래한국연구소 또는 강혜경 공익제보자에게 확인을 해보면 그 당시에도 돈이 특별하게 들어온 게 없었다라고 이제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부분은 또 어떻게 봐야 하느냐? 그럼 이것도 그냥
당대표 선거고 서울시장 경선이었으니까 괜찮다 이렇게 넘어갈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모든 선거는 동등한 거죠. 그게 이제 선거의 크기가 작을 뿐이지 이게 들어가는 법 적용은 똑같고 정치적인 책임 또한 같은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여론조사를 통해서 여론이 왜곡되고 민의가 왜곡되고 그러면서 선거 결과가 바뀌었다. 이거는 당내 선거든 아니면 서울시장 선거든 아니면 뭐 기초단체 선거든 아니면 큰 대선 선거든 다르지가 않아요. 들어가는 투입물이 똑같은데 결과가 또 이렇게 나오는 게 그게 조그만 재료가 조금 들어갔다고 내용물 달라지진 않잖아요. 그래서 저는 같은 사안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준석 대표가 어떻게 보면 명태균 씨한테 본인이 대표되는 과정에서 일말에 이런 식의 도움을 받았기 때문에 그동안에 좀 함구하고 뭔가 가리려 하고 그냥 뭐 조언이다라고 치부했던 여러 가지 이유들이 본인이 도움받았기 때문이 아닌가라고 의심이 되고 추측이 되는 것이죠. 좀 김정인 위원장이나 이준석 대표가 명쾌하게 좀 설명을 하면 좋겠는데 또 오세훈 서울시장도 이 문제와 관련해서 나 전혀 모르는 사람이다 아니다라고 할 게 아니고 뭔가 상황을 좀 설명해 주면 좋을 것 같은데 약간 지금 언론에 이제 비껴서 있긴 하지만 당대표 또는 서울시장 경선 과정의 여론조사도 공짜로 진행됐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이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왜 정치인들은 다 내일이 아니다 모르겠다라고 빠져버립니까? 왜 설명 안 합니까? 이 돈 떼는 사람은 다 그냥 그 공천 뭐 이런저런 거 기대하면서 돈 갖다 준 사람들의 돈으로 다 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준석 그 의원은 정확히 얘기하죠. 나는 절대 이때 여론조사 안 했고 여론조사 내용을 보고받은 적도 없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만약에 본인이 이걸 인정하면 말씀하신 것처럼 유죄에 대한 증언을 자기 입으로 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측면들이 분명히 있는 것 같고요. 다른 사람들이 얘기하지 못하는 건 얘기하는 순간 제가 볼 때 계속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이게 실제로 수사가 들어가게 되면 전 동일하게 말씀하신 이준석 뭐 오세훈 그다음에 강원도지사 뭐 다 안 걸리는 사람이 없게 되는 상황으로 갈 수밖에 없는 이런 저간의 사정들이 분명히 있다. 아니 오죽하면 오세훈 시장이 국감장에 나와서 나 고소장 다 준비했다고 얘기했는데 고소를 못하는 상황이잖아요. 고소를 하는 순간 수사가 착수되게 되고 수사가 착수되는 순간 전 자료를 압수수색할 수밖에 없는데 압수수색한 자료들을 가지고 여론조사한 게 밝혀진다면 제가 볼 때 오세훈 시장 뭐라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그냥 뭉개고 가는 게 최고라고 생각을 할 건데 이걸 뭉갤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도 제가 볼 때는 아주 신박한 생각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법적 문제로 좀 넘어가 보려고 하는데 만약에 이게 이제 야당 정치 지도자 뭐 이재명 당 대표라고 이제 제가 비유를 해보겠습니다. 또는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라고 제가 비유를 해보겠습니다. 지난 대선 과정에서 이런 방식으로 제3자가 81차례에 걸쳐 여론조사를 해줬다. 이게 밝혀졌는데 돈을 준 사실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윤석열 정부 하의 검찰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렇게 비유해보면 우리 국민들이 가장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이게 탈 털겠죠. 탈탈탈탈탈. 압수수색 제가 볼 때는 그 누구죠? 김혜경 씨 같은 경우 네. 네. 이재명 당대표의 부인인 김혜경 씨 같은 경우 7만 3천 원, 7만 8천 원인가를 가지고 130번의 압수수색을 했는데요. 지금 3억 7천만 원이지 않습니까? 그럼 제가 볼 땐 여기 X만큼 압수수색을 한다면 제가 볼 때는 한 13,000회 정도의 압수수색을 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질 정도로 탈탈 털겠죠. 그리고 제가 볼 때 이 사건 이렇게 나왔으면 언론 아마 난리가 났을 겁니다. 그냥 제가 볼 땐 거의 아마 기사가 그럴 거예요. 민주당 괴멸, 진보 진영 몰락. 저 이런 기사가 나왔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지금 검찰은 지금 수사하지 않을 작정을 하고 있는 것 같고 명태균 씨 문제 관련해서 지금 강혜경 씨 같은 경우는 5번인가 불러가지고 좀 조사했다는 얘기가 있고 근데 명태균 씨는 옛날에 한번 참고인 조사인가 한번 있었다는 것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검찰은 계속 이것을 눌러서 막으려고 할 것이고 공수처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수사 인력이 없기 때문에 언제 수사할지 모르는 상황이고 한동훈을 고사시켜서 특검법은 거부권으로 막는 방식으로 끌고 가려고 할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법과 원칙에 따라서 지금 심우정 검찰총장이 국회에 나와서 법과 원칙에 따라서 조사를 하고 있다. 창원지검이 전담하고 있고 인력도 저 사람들 파견했다라고 하는데 자 이런 이제 일이 실제로 민주당에서 일어났다라고 하면 정말 어떻게 수사를 했겠습니까? 3억 8천에 공짜 여론조사에 거기다가 돈 갖다 준 사람들이 다 이게 공천 뒷돈까지 준 것이 정황, 증거, 녹취 막 나오지 않습니까? 네. 이렇게 침묵하고 있는 것을 어떻게 대한민국 검찰총장은 자 공정 이야기를 하면서 법과 원칙에 따라서 수사를 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국민들 앞에서
얘기할 수 있느냐 이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 뒷면에는 든든한 뒷배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네.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지금 이제 그전도 그랬고요. 지금의 검찰총장들이 나와서 법과 원칙에 대한 엄정한 수사를 하겠다는 얘기는요. 그냥 툭 치면 나오는 그냥 말이에요. 그냥 무릎 반사 같은 얘기입니다. 본인이 아무 생각이 없이 뇌에 거치지도 않고 나오는 그냥 버릇 같은 얘기입니다. 버릇 같은 얘기. 내 말버릇 같은 얘기이기 때문에 이제 국민들은 더 이상 검찰에 대한 신뢰를 다 잃었습니다. 이번에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불기소 등등 디올백 등등 비롯해서 이걸 통해서 아예 검찰의 신뢰는 아마 역대 최고로 바닥일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비슷한 일들도 아니에요. 만약에 요만큼이라도 비슷한 일들이 민주당이나 야권에 발생했다면요. 지금 살아남지 못하고 그게 대선 과정에서 있었다 하면요. 지금 언론이 먼저 대선 무효를 얘기하고 탄핵을 이야기했을 겁니다. 그 정도로 지금 이렇게 불균형한 상황이고 이 불균형한 상황이 마치 정상처럼 느껴지는 괴상한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국민의힘에서도 이제 이런 부분이 수사가 되기를 바라는 사람이 많더라고요. 근데 이제 수사가 될 가능성이 없다라고 하는데, 자, 민주당이 그럼 빨리 이 부분을 특검으로 가자, 아니면은 상설 특검으로 가자, 원포인트라도 이렇게 가야 하는데, 지금 민주당에서도 여전히 지금 수사 진행상을 지켜보고 민심의 흐름을 살핀 뒤에 자, 어떻게 대처 방안을 내는 겁니까? 좀 늦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미 총선 전후에서 이 민의는 김건희 김건희 씨 특검은 무조건 진행돼야 된다. 원래는 1이 최상병 문제였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2로 밀어놨어요. 최해병 문제 같은 경우 이제 국정조사로 좀 선회를 했습니다. 일단은요. 다는 못할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가장 먼저는 김건희 씨 특검이 우선 방침으로 이제 바꿨습니다. 근데 왜냐하면 김건희 씨 안에는 최해병 문제건도 있거든요. 이종호 씨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은 가장 큰 목표는 무조건 김건희 씨 특검은 어떠한 경우를 통해서도 우리가 관철시키겠다가 지상 최대의 목표입니다. 그 과정에서 아마도 이제 이탈할 수 있는 표에 대한 계산도 좀 하고 작업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특감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국민의힘에 대해서는요. 특감은요. 그냥 보여주기 쇼고 시간 끌기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저희 민주당은 원칙은 특감은 특검 뒤에 해라가 원칙입니다. 자, 지금 검찰의 이제 속성을 우리가 다 알고 있는데 좀 전에 비유했듯이 야당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으면 어떻게 했겠느냐. 이걸 딱 상상해 보면 아, 이거 수사 제대로 안 되겠구나. 질질 끌다가 그냥 유야무야 되겠구나라고 이제 하는데 이 부분은 이제 특검 외에도 국정조사도 할 수 있고 지금 상설 특검으로 갈 수도 있고 속도를 좀 냈으면 좋겠는데 아직은 그 타이밍이 안 됐다고 김 박사도 보십니까? 타이밍이 안 된 게 아닌 거죠. 현실적으로 이것을 작동시킬 만한, 성공시킬 만한 상황 자체가 안 만들어져 있는 측면 때문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지금 108명의 국민의힘 의원들이 있는데 지금까지는 최대 이탈자가 4명밖에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만 4명이 더 이탈을 해야지만 특검이라고 하는 것이 가능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란 현재 아주 현실적인 조건들이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민주당 같은 경우 이 특검법 문제와 관련해서 지금 조만간 이재명 당대표랑 그다음에 한동훈 대표랑 만났을 때 저는 어떤 합의를 내올 수 있을 것인가라는 측면에 대한 좀 고려가 있어요. 그래서 뭐 제3자 추천 특검이라는 측면에 대해서 합의를 해올 수 있을까? 저는 아마 합의를 해오는 순간부터 한동훈 대표를 죽이는 어떤 국민의힘 내부의 거대한 흐름들이 좀 만들어질 거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이제 이게 특검 이런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저당이 어떻게 분열될 것인가, 갈라질 것인가가 포커싱이 되고 갈라서게 된다면 가장 1차적 징후는 특검법 통과, 그다음에 그 이후에 2016년에도 보여줬던 것처럼 탄핵 국면으로 넘어갈 수 있는 이런 상황의 어떤 중요한 지점 자체들은 국민의힘 내부의 분열 속에서 시작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이게 이제 뭐 탄핵은 정치적 사안이고 국회에서 결정을 하면은 이제 그 헌법재판소에서 최종적으로 인용을 해야 하는데 그 과정도 이제 길기도 하고 문제는 지금까지 드러났던 내용에 대해서 신속한 수사를 통해서 실제 진실이 이제 밝혀져야 하는데 거기에서 지금 검찰의 수사가 이렇게 이제 속도가 늦다 보면 이 속도를 좀 가속시키는 것. 특검도 실제로 한다 하더라도 속도가 상당히 좀 늦어질 거 아닙니까? 네. 자, 어떤 일이든 뜨거울 때 빨리 가져와서 조치를 해야 하는데 너무나 이게 지금 뒤처지고 있어서 결국에는 수사 결과로 내놓는 것이 맹탕이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많이 들고 또 이 사건을 수사하는데 특검이 쭉 가고 있습니다. 탄핵 국면까지 가버리면
또 뉴스에서 이슈에서 좀 지워지지 않겠느냐. 그럼 이들이 어떤 짓을 벌였는지를 국민이 알 수도 이제 알지 못할 수도 있다. 이제 이런 우려가 나와서 지금 뭔가 정확하게 상대를 겨냥해서 딱 찌를 수 있는 원포인트 같은 뭔가가 나와야 되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얘기가 계속 있습니다. 근데요, 이게 좀 딜레마 상황이에요. 말씀하신 것처럼 뭐 상설특검 말씀하시잖아요. 네. 상설특검 같은 경우는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얘기하는데 또 다른 맹점이 뭐냐면 상설특검을 해서 소위 이 특검을 갖다가 추천을 하면 대통령이 임명 안 하면 그만이에요. 네. 계속 임명을 안 하는 거죠. 그래서 임명을 안 하는 거 관련해서 그러면 야 그럼 나 탄핵해. 탄핵을 하려도 200명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황 보면 거부권, 소위 거부권, 그러니까 특검에 대한 거부권으로 가든 탄핵으로 가든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100명만 본인이 유지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면 그냥 쭉 갈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상황 자체가. 그래서 이게 좀 수단 자체가 강력한 국민적인 저항 또는 강력한 국민적인 여론 이런 게 형성되지 않는다면 여러 가지 아무리 이 대안들을 가지고 온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실행하기 어려운 좀 측면들이 있어서 그런 좀 맹점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오늘 이제 끝판 토론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지금 정치적 사안을 또는 법적으로 어떻게 이제 처리가 될 것인지에 대해서 깊이 논의를 하고 있는데 결국 이제 임시현 소장께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것은 권력이 버텨버리면 검찰이 수사를 하지 않아 버리면 특검이 있다 그리고 탄핵이 있다 하더라도 아무것도 이루어질 수가 없다. 자, 이 상황을 알고 있는 우리가 야 어떻게 그러면 이거를 지금 바라보고 해야 하느냐. 도무지 뚫고 나갈 돌파구가 없다라는 이런 이제 근본적인 회의가 좀 드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안타까운 지점이죠. 사실 매우 이번에 이제 야권이 총선에서 승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200석의 벽을 못 넘은 게 진짜 어떻게 보면 통탄의 한이라고 봅니다. 저희는 그 당시에 이 정도 190석 정도의 야권이 승리했을 때 대통령이 뭔가 행동과 기조의 변화가 있을 것 같았어요. 그러니까 너무 크게 진 거 아닙니까? 어때 집권 여당이 게다가 정권 초에. 그런데 대통령이라는 사람은 우리가 알던 상상보다 훨씬 수준이 낮고 뒤떨어지고 고집불통의 감정적인 사람이라는 걸 이제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200석이라는 수가 너무 안타까워요. 이거는 탄핵 저지선이어서 아마 그 당시에 윤석열 대통령은 200 안 됐다. 아싸 내가 이겼네. 니네 난 탄핵 못 시킬걸? 내가 헌법재판소나 검찰 다 장악했는데 니네 할 수 있겠어라는 자신감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렇게 더 막무가내로 막 폭주기관차처럼 달리는 거 아닌가 싶어서 그 200이 약간 또 아쉬운 마음이 듭니다. 지나가는 이야기로요. 그럼 결국은 국민 여론밖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어쨌든 국민의힘 의원들도 지역구가 있는 의원들이기 때문에 지역 여론에 민감할 수가 없어요. 어쨌든 정치인들은 자기가 한 번 더 뺏지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그 목숨과도 같은 일입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바뀌든 말든 이거 여야 막론하고 마찬가지입니다. 그 대부분의 정치인들이 배지 더 다는 게 훨씬 중요하기 때문에 이대로 본인들이 윤석열을 옹호할 수 있다? 아니요. 그게 아무리 소위 말하면 영남 지역에서 국민의힘 유리한 지역도요. 이 정도의 여론이 들끓으면요. 본인이 한번 좌표가 찍히면 절대로 다시 한번 의원 못 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전 국민적인 여론이라고 보고 사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는 지금보다 훨씬 불리한 지형이었어요. 그 당시 민주당은 190석도 아니고 훨씬 작은 숫자였고 약 한 30명, 30표 정도가 포획이 돼야 탄핵이 가능했는데 충분히 가능했습니다. 왜? 국민 여론이 그 동네에 있는 의원을 가만두지 않았습니다. 정말 매일매일 전화하고 연락하고 그래서 많이 움직였기 때문에 저는 여론이 조금 더 형성되고 무르익어서 이렇게 압박할 수 있는 상황이 되면요 못 견딜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됐고요. 자, 그래서 이제 200석을 못 만든 지난 총선의 성적표가 결과적으로 운명처럼 이런 윤석열 정권의 버티기에 아무런 수단이 없는 상황까지 갔다. 임시현 소장은 여기에 여론이 좀 더 들끓고 국민들이 훨씬 더 강력하게 민심을 표출하면 돌파구가 있을 것이다 또는 뭔가 달라질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데 가능합니까? 지금은 저는 오히려 장기전 준비해야 되는 거 아니냐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자 이런 국면에서 아무것도 국가기관이 움직여서 수사를 하거나 그리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진실을 밝히지 않는다고 해버리면 자 어떻게 하느냐 3년 기다려야 하는데 헌법재판소 가더라도 그냥 탄핵 인용 안 할 거다 뭐 이런 이야기 벌써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일단 아까 말씀드렸지만 여론과 민심에 결합해서 저는
보수가 분열을 해야 되는데 저는 보수가 지금 조금씩 허물어지고 있다고 봐요. 허물어지고 있다. 왜냐하면 어제요 동아일보 이기용 칼럼이 있습니다. 제목이 뭐냐? 김건희 사법심판 받게 해야 보수 초토화시킬 수도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기사 그 칼럼 내용에 보면 김건희 여사의 사과를 놓고 여권 내에서 왈가왈부하는데 다 부질없다. 때를 놓쳤기 때문이다. 사과로 문제를 풀 수 있는 단계를 한참 지나 버렸다. 결론부터 말하면 유일한 해법은 사법적 심판대 앞에 서는 것이다. 이 얘기는 뭐냐면 자 빨리 김건희 씨 절개해서 떼어내야 돼. 안 그러면 전체적인 보수가 무너질 수밖에 없어라고 얘기를 하면서 무슨 타겟팅이 저희 김건희 씨한테 맞춰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그랬을 때 보수, 그러니까 저희 국민의힘 내부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고려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거다. 그랬을 때 이 부분과 관련해서 뭐 맨 처음에 그러겠죠. 야 그럼 사과 빨리 시키자. 그럼 사과를 한다. 사과로 해결되겠습니까? 저는 어느 순간에 가게 되면 특검은 어쩔 수 없이 해야 될 수밖에 없는 거다라고 판단하는 것 같고 저는 특검을 하게 되면 저는 그때부터 우르르 무너진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보수도 그걸 정비를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자 김건희 씨를 특검하면 지금 뭐 대통령실 내부에서는 그래 뭐 심청 씨 같은 경우 그러죠. 아마 화려하게 돌아올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일단 3억 7천만 원짜리 하나만 가지고도 제가 볼 땐 화려하게 복귀하기 어려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저는 아마 파멸적인 결론으로 갈 수밖에 없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 제가 이제 질문을 조금 불편하게 드리면, 아니 당위론 그거야 이제 지금 뭐 진보 진영에서 막 얘기했고 야당에서 이야기했고, 자 이거 뭐 좀 실제 진실을 밝혀라, 검찰 수사 제대로 하라라고 했는데 소용없었고, 이제 보수 언론에서 야 이거 지금 김건희 여사 거리를 두게 하고 사법 처리하지 않으면 안 된다, 보수 전체 괴물이다. 이거 다 이제 당위론적인 이야기라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이것을 가능하게 하려면 윤석열 대통령이 결심을 해야 되고 사법부가 결심을 해서 검찰이 수사를 해야 하는데 그럴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당위론적인 주장이 아무리 많다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강제할 길이 없다라고 하면서 이거를 어떻게 이제 할 것이냐, 이제 이게 이제 지금 계속 똑같이 반복되는 고민과 걱정과 의심이다. 그래서 임시완 소장 차라리 임기 다 채우는 3년까지 더 가자라고 이제 지금 나올 판이에요. 그 지금 2년 반 동안도 아직 반도 안 지났습니다만 이렇게 나라를 망가뜨리고 국가 시스템을 붕괴시켰는데 그 앞으로의 2년 반은 오죽하겠습니까? 그걸 어떻게 견딜 수가 있어요? 일단 우리 국민이 언제부터 전쟁이 날까봐 두려워했습니까? 지금 여기저기서 뭐 남북관계 화해 무드가 아니라요. 그냥 러시아에 뭐 파견됐다고 우크라이나 뭐 그러니까 그 고위 관료자가 국방에 있는 고위 관계자들이 카톡으로 여기를 충돌시켜가지고 국지전을 대리전 만들자고 하는 이러한 게 보수입니까? 이게 안보를 지키자고 하는 보수가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렇게 예를 들어서 우크라이나에서 만약에 그 남북이 대리전을 하면 그게 한반도에 불똥이 안 튈까요, 과연?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파국입니다. 심지어 보수는요, 가진 게 많기 때문에 나라가 붕괴되면 더 위험할 수 있어요. 네. 이런 일을 자인하고 있는데 보수에서도 이런 건 분명히 걱정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레임덕 전초 증상이 여러 군데에서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 첫 번째가 여당 내 균열이 일단 일어나는 거 우리가 지금 매일매일 보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다 보면요, 자기들끼리 찢어지든 말든 대통령 탈당 요구하든 하다 보면 무너지고 새고 그 안에 폭로 나오고 지금처럼 하다 보면은 저는 무너질 수도 있는 그 하나의 전초전이 될 거라고 보고요. 또 하나는 일단 지지율이 너무너무 낮기 때문에 더 이상 신뢰하고 갈 수 있는 수준의 지지율이 아니에요. 그러다 보면 공무원 사회가 일단 아무 일을 하지 않고 멈춥니다. 그러면 지금 뭐 본인들이 자신만만했던 뭐 검찰이나 경찰이나 뭐 다 장악했다 생각하지만요. 뭐 안타까운 건 많이 시스템이 무너졌지만 그래도 우리 사회가 그동안 연결해왔던 그런 고리들이 있어요. 그래서 쉽게 안 무너집니다. 그런데 이 지지율이 이렇게까지 낮고 이제 10%대를 보기 시작하면요, 공무원 사회가 절대로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두 번째고요. 세 번째는 언론.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무슨 조중동이라거나 이른바 보수 매체에서도 김건희 씨를 중심으로 해서 이 정권 오래 못 가겠다는 것을 감지했습니다. 그래서 이혼을 해라, 차라리 뭐 유배 보내라 이런 얘기까지 나올 정도이기 때문에 조중동도 멀어져서 전 이 사태가 종합되다 보면은 이게 그냥 알아서 흘러갈 거라고 봐요. 우리가 그때 언제나라는 말씀을 못 드리지만 지금 시작됐습니다. 내부의 균열 시작됐고요. 폭로 시작됐고요. 언론 돌아섰고요. 그리고 보수에 있는 사람들조차 이른바 야 쟤는 보수라게 쪽팔리다라고 말할 정도로 수준이 떨어진 거 알기 때문에 저는 그 균열의 끝은
머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거 제가 단순히 희망을 드리려고 말씀드린 게 아니에요. 제가 이제 우려 섞인 목소리로 비슷한 내용을 반복적으로 질문드리는 것은 제가 이제 듣는 소문에 의하면 용산 쪽에서는 지금 현재 현상 유지가 가능하다. 이게 극단적 상황으로 가지 않는다. 그래서 이제 한동훈 대표하고도 이렇게 갈등을 극대화시켜 놓고도 한동훈을 죽일 수 있다라고 판단하는 그 근거가 뭐냐. 민심도 아니고 통계도 아니고 과학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김정호 박사님 그건 뭐겠습니까? 초현실적인 어떤 요소로 지금 상황을 종합적으로 살펴봤을 때 주술 말씀하시는 겁니까? 뭐 표현은 제가 그렇게 하지 서로의 않겠는데 캐비넷인가? 아니면 서로의 자 캐비넷? 이렇게 해서 지금 현재의 현상이 유지될 수 있다라고 착각하고 있다는 얘기를 제가 이제 들었습니다. 근데 착각 말씀하시는데, 그러니까 유시민 믿고 작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믿고 있다는 거예요. 유시민 작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방법이 없다고. 예. 유시민 작가도 이제 저 정기환 대표님처럼 방법이 없다고 얘기를 하는 건데 거기에 근저는 뭐가 있냐면 윤석열 대통령의 무식론, 무식하기 때문에 밀어붙일 거다, 끝까지 갈 거다라는 거고 또 하나가 한동훈의 무능론이에요. 한동훈은 판을 뒤집을 만한 능력이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이제 그 근저에는 말씀하신 김건희의 주술론. 이제 이게 이제 결합돼 있는 양상이기 때문에 그냥 갈 수도 있다, 수단이 없다라고 말씀들을 하시는데 저는 박근혜 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저희가 뭐 수단을 알아가지고 예를 들면 탄핵이나 절차로 간 건 아니라는 생각이 분명히 들기 때문에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을 최선을 다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2년 6개월 더 갈 수도 있을 수도 있어, 저 있다고 판단이 들긴 합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저는 지금 우리가 걷고 있는 이 길 자체가 당장 무슨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 길을 안 갈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가다 보면 소위 무능한 한동훈도 나름대로 이 경험 속에서 작은 능력이라도 만들어낼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 또 예를 들어 무식하다고 제기되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 자기 스스로 무식하기 때문에 자기 발이 넘어질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그다음에 김건희 씨 같은 경우도 주술인데 주술이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만 한 가지만 소위 주술적인 신뢰가 깨지는 순간 그때부터는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흔들리고 있는 이 순간에도 뭔가 어떤 자연과 또는 그 뭐라고 해야 됩니까? 우주의 기운이 변화가 와서 이게 무너지느냐 아니냐라는 거를 깊이 고민을 하고 주변의 조언을 받고 있는데 윤석열 대통령은 워낙 최의 기운이 강하기 때문에 절대로 부러지지 않는다. 어느 누구의 강력한 에너지가 오더라도 부러지지 않는 최의 기운을 가지고 있다. 네. 그리고 여사는 지혜롭지 못하고 매우 순진하고 순진하다고요? 자 순진하고라는 것은 이제 그 역술이는 이야기입니다. 자 순진한데 그런데 지혜롭지 못하다, 어리석다. 그래서 가만히 있어야 하는데 그러면 다 무너지는데 이 사람이 갖고 있는 사주팔자가 운이 너무너무 좋기 때문에 결국 쓰러지지 않는다. 이런 얘기가 들립니다. 자, 들린다는 정도로 할게요. 제가 이제 그래서 이거 지금 현상 유지가 충분히 가능한 거 아니냐라는 판단을 네. 민심과 과학과 통계와 여론에 의존하지 않고 자, 잘 버티면 넘어갈 수 있다라고 착각하고 있다 또는 판단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기 때문에 지금 조심스럽게 임시현 소장한테 이런 내용을 장기전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질문까지 던지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단 하나도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예, 동의하지 마십시오. 네. 저도 동의하지 않습니다. 예. 아니 일단은 뭐 거기서 주술을 믿든 사주를 믿든 하는 거는 본인들의 문제인 건데요. 이게 사람의 인생이요 항상 운이 좋을 수가 없어요. 이게 그러면 죽는 사람이 왜 생기고 갑자기 망한 사람이 왜 생기고 뭐 그러면은 예를 들어 이건희 같은 사람은 왜 이렇게 일찍 죽습니까? 그러니까 이 모든 하나하나의 운명은 좋았다가 나빴다가 이렇게 오고 가고 하는 거예요. 근데 모르겠어요. 지금까지 윤석열 대통령 정치적으로는 운 좋았습니다. 뭐 학업적으로는 구수하는 바람에 뭐 운은 뭐 모르겠습니다만 정치적으로는 운 좋았죠. 데뷔하자마자 대통령 되는 희한한 어떻게 보면 하늘에 내려준 운인데요. 쇠라고 아까 그러셨죠? 부러지지 않는 쇠. 쇠는요 불타면 녹습니다. 네. 지금 국민이 불타고 있어요. 네. 전 순식간에 녹아서 그냥 물 될 겁니다. 물될 거고요. 근데, 운이 그리고 좋다는 게 누구 두 윤석열 사람 답니까? 그 사람 뭐 둘 다인가? 윤석열 대통령은 쇠의 기운이 금이죠. 금. 쇠의 기운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 아무리 강한 외부의 충격이 오더라도 절대 벌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고집이 정말로 하늘과 땅을 통틀어서 저런 왕고집은 없다. 그래서 어느 누가 때리고 부수더라도 절대로 이 쇠가 부러지지 않는다 하나. 두 번째 지혜롭지 못한 영부인이 운이 너무 좋아가지고 어떤 상황을 돌파해왔고 지금도
기운상으로 보면 자 상황을 돌파할 수 있다라는 판단을 할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할게요.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을 오케이. 드리면 조금만 더 접근하면 자 김건희 여사와 이런저런 것들을 주고받는 누군가 있을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이제 그 과정에서 지금 현재의 정세나 상황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 최악의 상황이라도 물러나거나 사법 처리가 되는 상황은 오지 않는다라는 일종의 마지노선을 심리적으로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정치적 타협이나 뭔가 정치적 협상을 통해서 돌파하거나 민심을 받아들이거나 이러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판단 누가 해야 됩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하거나 아니면 실질적으로 국가를 지금 통치하고 있는 김건희 여사가 하거나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자, 윤석열 대통령이 실제로 김건희 여사의 사실상 하위 개념으로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정보가 들어가 있다면 용산에 그것을 확인하는 과정을 거치는 것 같아요. 아까 주술이라는 용어를 쓰셨고 초현실적인 무엇이다라고 했고 그리고 우주의 기운, 자연의 원리 이런 이야기까지 가버리지 않습니까? 자 이게 똑같지 않습니까? 명태균으로부터 출발해서 그 이전에 천공이 있고 건진이 있고 의사결정하고 판단하고 결론 내고 밀고 왔던 이런 것과 연관이 되어 있는데 지금 이 순간에도 그런 것들로 판단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거라도 못 믿으면 괴롭겠죠. 그거라도 믿어야죠. 어떡합니까? 지금 지지율도 이렇게 떨어지지 보수 내부에서도 분열이 있지. 그러니까 그거라도 믿고 싶은 하나의 마지노선인 것까지는 알겠습니다만 지금 본인들이 만약에 그런 식으로 이렇게 국정을 했다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온 겁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의 말로가 매우 불행해질 거다라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아까 영부인이 운이 좋다라고 했는데요. 이 운은요. 본인이 만든 운입니다. 운 좋죠. 본인이 만들었죠. 왜냐? 양재택이라는 사람 만났는데도 아무 일 없이 지나가서 또 다른 윤석열의 사람 만났는데 이렇게 아무 일 일어나지 않아. 주가 조작했어. 학력 조작했어. 경력 조작했어. 심지어 뭐 논문 표절도 누구한테 시켜서 대필시켰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 왜? 나의 노력 때문에. 뭐 무슨 노력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다음에 뭐 그 이후에 대통령 된 이후에도 뭐 여러 가지 불법적인 일을 해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 왜냐? 내가 다 만들어 놓아준 사람들이 날 돕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그 운은 본인 자체의 운이 아니라요. 본인이 피땀 어린 노력으로 만든 운입니다. 그런데 그 한계는 딱 여기까지라고 봐요. 자, 저는 그 말씀에 동의를 100% 하고요. 저는 제가 지어낸 말이 아니고 들은 말을 전하기 때문에 네. 자, 제가 두 군데서 이야기를 들었어요. 하나는 명왕성에서 온 분도 저하고 개인적으로 전화 통화를 할 때 어떤 경우에도 그런 일은 없다. 두 번째, 민주당이 정권을 잡을 일은 더더욱 없다라는 얘기까지 했던 바가 있고 이건 이제 제가 공개를 하지 않았지만 그게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최근에 제가 폭넓게 취재를 하면서 왜 용산은 움직이지 않느냐라는 질문을 가지고 끊임없이 좀 추적을 하면서 물어봤을 거 아닙니까? 그때 제가 실제로 용산과 연결되어 있는 분을 한 분을 만났죠. 뭐 만났다는 표현을 하지 않겠습니다. 통화를 했죠. 자, 그래서 이제 설명을 쭉 듣는데 제가 얻었던 힌트가 바로 그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자, 사주상 네. 지금 현 국면에서 물러나거나 감옥 갈 일은 없다. 이것을 이제 알고 있다는 저 뇌피셜이 작동해서 아 이것이 지금 현재 용산의 의사결정을 하는 중요한 요소가 되겠구나라는 거를 이 시청자 여러분 믿을 수 없지 않습니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제 이야기가. 그런데도 지금 이제 용산이 하는 것도 말이 안 됩니다. 이 정도 나왔는데도 반응을 이렇게 보이고 수사를 하지도 않고 시간 질질 끌고 있는 이거 그리고 하나하나의 국민적 질문에 답변하지 않는 것도 이것도 말이 안 되는데 이런저런 것들을 종합해 보니 이 말이 안 되는 것의 의사결정 또는 판단 기준이 바로 초현실적인 무엇으로 하고 있는 거 아니냐라고 제가 문제 제기를 하는 겁니다. 그 제가 이제 끝판 토론이니까 이제 이성적으로 토론을 해야 되는데 제가 주술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아니 왜 주술 들은 이야기를 하는 거는 이성 아닙니까? 그 감성 이성적으로 아닌데. 이거는 말을 할 수가 아니 없어요. 왜냐하면 주술은 이성적으로 해명이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주술적으로 신뢰하는 그걸 거지 믿는다는데 않습니까? 어떡해. 그래서 이제 동일하게 말씀드리는데, 그러니까 김건희 씨가 매우 운이 좋다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운이 좋기 때문에 아무리 뭐 어떤 일이 발생하더라도 본인은 끄떡 없을 거다라고 하는 신뢰를 그걸 통해서 자기 갖고 있는 믿어봐. 것 아니냐라고 예, 예. 하는 어떤 전해 들은 이야기를 말씀을 하시는 건데 예. 저도 그럼 전해 들은 얘기예요. 예. 구체적으로 얘기를 할 수 없습니다만 지금 운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저는 또 들은 말에 의하면
애군이 있다라는 얘기를 들었다는 얘기를 제가 또 들었어요. 예. 그러면 둘 중에 하나 아닙니까? 운이 있거나 애군이 있거나 주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운은 운이네 그것도 애군도 운이지. 맞죠? 뭐 그러면 제가 볼 때 그러면 제 주술이 제가 들은 주술이 맞을지 아니면 전기현 대표님이 들은 주술이 맞을지 알 수는 없으나 경무에서는 이제 50%로 줄어든 거죠. 자, 제가 근데 이 얘기하겠습니다. 이런 이제 들었다는 이야기가 참고로 이제 유튜브에서 자 보수 유튜버 소위 말하는 무당은 네. 자 계속 간다 이야기하고 또 약간 저 민주당 성향의 무당은 야 끝났다 내일 꿈자리 보니까 끝났더라. 자 이런 류의 것은 제가 좀 넘어서 있다는 말씀 좀 드리고요. 예. 왜냐하면 실제로 지금 그 유튜브 채널에 나오는 분들이 용산과 이렇게 연결되어 있으면서 의견을 주고받고 이러지는 않을 거고요. 제가 이제 말씀드린 거는 용산에 연결되어 있는 한 분의 얘기를 이제 들어보니까 아 이런 상황을 인식하고 있겠구나라는 이제 것인데 어쨌든 김 박사님 말씀은 애군이든 운이든 둘 중에 하나다라고 이제 보시는 그러니까 거죠. 저도 전에 들은 바에 의하면 예, 예. 그냥 유튜브에서 들은 게 아니고요. 당연하죠. 예, 그러니까 예. 용산과 관계가 있다라는 예, 얘기가 알겠습니다. 돌아요. 그냥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100%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런 얘기도 돈다면 주술적으로 따졌을 예, 때 예. 경우의 수가 50%로 줄어들었다.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저도 네. 그 줄어든 50%에 제가 이제 500원 걸고요. 아, 5,000원 걸고요. 저 그리고 아까 그 명왕성에서 오신 분이 이야기를 하셨다고 했잖아요. 뭐 일단 민주당 쪽에서 대통령 안 될 거고 집권 못 할 거고 여기는 간다라고 얘기 드렸는데 저는 하나 그 명왕성께서 얘기하신 거에 그대로 얘기를 드리면 뭐라고 얘기했냐 장님 무사 예. 있었고 그 다음에 뭐 안진뱅이 안진뱅이 주술사. 주술사인데 안진뱅이 주술사 왜 안진뱅이냐 하면은 장님 무사 위에 올라타서 주술을 부려야 되는데 이 안진뱅이 주술사는 밖에 다니면 안 돼요. 네. 그냥 앉아 있어야 돼요. 그런데 앉아 있어야 되는 사람 돌아다닌단 말입니다. 뭐 타고 돌아다닌단 말인가?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 운이 끝나버리는 거예요. 네. 그리고 돌아다니잖아요. 그럼 눈에 띄어요. 그 눈에 띄면 사람들이 장님이니까 죄송해요. 장님 비하 아닙니다. 이 주술에 이것만 의하면 네. 안 보이니까요. 그냥 여기 밀어버려요. 넘어뜨려버려요. 예. 그럼 둘 다 넘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자 그렇게 보고요. 제가 아까 이제 민주당은 절대 정권을 못 잡는다 이 말도 제가 수정하겠습니다. 실제 네. 이제 들었던 이야기는 특정인을 지목해서 안 된다고 이제 하길래 제가 이제 정권은 재창출이 반드시 국민힘에 된다라고 이제 그 명성에서 오시는 사람이 얘기를 했는데요. 근데 그분 이야기가 지금 거짓말이면 한두 개가 아니고 10개, 20개면 하는 것마다 지금 거짓말로 지금 판명이 나고 있기 때문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용산에서 의사결정을 하고 있는 것이 뭔가 좀 비정상적인 비상식적인 방식으로 전체적인 상황을 관망하는 것은 아니냐 이제 이런 것이어서 야 결론은 이겁니다. 더 어렵다. 이게 지금 정치적으로 법적으로 풀기가 더 어려운 상황이 된다. 그러면 어느 한쪽이 이제 완전히 죽고 살고 정말로 싸움판이 벌어지지 않고서는 정리가 되지 않는 거 아니냐. 민심이 아무리 목소리가 높더라도 어떻게 할 수가 없다. 이제 이렇게까지 이제 제가 좀 극단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왜 그러냐면 이제 그 말씀하신 거에 나름대로 좀 공감이 가는 부분이 어떤 거냐면 만약 주술적인 신뢰가 없다면 이런 행동을 하지 않을 거라고 저희는 상식적으로 예측할 수밖에 없는데 아니 어떻게 황제 조사 받을 생각을 합니까? 또 어떻게 황제 관람을 할 생각을 합니까? 그게 한 8천만 원 정도 된다는 거잖아요. 하나 행사 몇 명을 위해서 그러니까 대통령 부인을 위해서 소위 그 국가 예산인 한 8천만 원 정도가 들었고 거기다 또 지금 한준호 의원이 제기한 거에 의하면 황제 의전이라 그래가지고 황제 비행기. 예, 제주 내려갔을 때 소위 이제 대통령에 준하는 비행에 대한 의전을 했다는 거잖아요. 네. 상식적이라면 진짜 적어도 사람이라면 그런 행동을 할 생각을 안 할 텐데 그런 행동을 한다는 걸 보면 야 이거 진짜 다른 뭔가를 신뢰하지 않고서는 이렇게 할 수 있을까라는 측면에서는 정견 대표님 말씀에 상당한 공감을 느끼게 됩니다. 아, 저도 이제 들은 얘기인데, 저 이런 이야기가 뭐 재밌기도 하고 슬프기도 하는데요. 들은 이야기인데, 이렇게 막 할 수 있는 것도 아까 보면 주술에 기반했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아마도 이제 저도 이제 들은 얘기입니다. 어쨌든 같은 경쟁자였던 이재명 당시 후보에 대해서 악감정이 있었고, 이 사람이 만약 집권하면 이분이 만만치 않기 때문에 본인들이 탄압받을 거라는 그런 뭐 주술을 받았나 보죠. 뭐 그런 거 받았나 보죠. 그래서 법적으로 끊임없이 집권부터 괴롭혔고 이게 해도 뭐가 증거도 안 나오고 뭣도 안 나오고 안 되니까 이제는 주술적으로 뭔가 흑마술처럼 공격을 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저도 거기서 이렇게 뭐 예를 들면 소위 말하는 옛날 조선시대 드라마에서 막 인형으로 찍는 거 있잖아요. 죽어. 그런 얘기까지 제가 들으면 이게 너무 참담한 일인 거죠. 말도 안 되는 거고. 그렇게 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자, 그 후폭풍은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이게 자기한테 옵니다. 주술이 자기한테 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시청자 여러분들 전혀 다른 의도가 없습니다. 이제 그런 얘기가 있어서 오늘 주제를 좀 꺼내놓고 했는데요. 제가 말씀을 안 드리려고 생각을 했습니다만 분위기만 제가 이렇게 흘려드렸고 제 옆에 두 분의 패널이 앉아 있는데요. 2024년도에 실제로 일어났던 일입니다. 일이고 이런 문자가 SNS에서 누군가에게 전달됐습니다. 이 두 분께는 일단 보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상상하는 그 인물이 바깥에 앞으로 상황이 어떻게 벌어질지 질문을 이렇게 보냈는데요. 두 분은 이 내용을 보시고 말씀은 하시면 안 되는데 네. 제가 직접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보냈습니다. 어. 자, 이렇게 단문으로 보냈습니다. 네. 거기에 답변을 누군가 해준 거예요. 예. 그런데 이 질문의 내용을 보면 실제로 이게 이렇게 질문이 왔습니다. 네. 충격적인 내용. 뒤에 답은 그럴 일 없다. 대신 제가 이제 이 대단하다. 말씀까지 드리는 대단하다. 것은 이렇게 나라가 발칵 뒤집혀 있는데도 어떻게 상황을 정리를 할지에 대해서 심사숙고하는 것이 아니라 뭔가 이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니까 겁나면 우리 대추가 대나무 꽂아놓은 데 가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네. 그런 걸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 장기전이다 아니다라고 하는 건데 여러분도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누가 그랬는지 영상에서 제가 여러분들께 밝힐 수는 없고요. 누가 그 답을 했는지도 제가 밝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오죽하면 그 문자를 받아본 분이 저에게 그런 얘기를 하겠습니까? 정책 성향이 어떤지 스픽스가 어떤 채널인지. 그런데 그래서 자 오늘 끝판 토론은 한숨만 나온다, 진짜. 이게 정치적으로 따져야 할 것도 많고 법적으로 따져야 할 것도 많고 그러나 중요한 것은 국민을 위해서 진실이 밝혀지고 책임자가 당연히 거기에 합당한 책임을 져야 하고 결국에는 더 좋은 나라를 만들고 자 이렇게 추락하는 아니요 거의 폭망한 민생을 살려야 하고 정치를 복원해야 하고 하는 그 과제 정말로 산더미처럼 쌓여 있는데 누가 이것을 주도할 것이냐. 그들은 국민을 정말로 개돼지로 보고 있구나. 국민은 그들의 삶에 그냥 요소이고 일종의 데코레이션 포장물일 뿐이지 그냥 인형 같은 존재이지 절대 그들이 국민을 위해서 사는 것은 아니다라는 걸 다시 한 번 더 느끼면서 이 말씀을 드렸고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이 내용도 지금 분위기가 이렇게 돌아간다라는 정도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정 박사님 오늘 끝판토론 이렇게 나와주셔서 자 바깥에 들어보니까 애군도 50% 있다. 또 저는 행운도 50%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그것이 애군이든 행운이든 그리고 아까 또 들었던 말씀처럼 네. 정말로 특이한 방식으로 의사결정을 하고 있다는 이 내용까지 여러분께 전해드리면서 오늘 끝판토론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제 옆으로 나오고 있는 한우회식 대구 명소 경성한우 여러분 많이 이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특히 대구에 계신 분들은 올 연말 연시에 가족 행사, 친구 행사 그리고 직장 행사 있으면 꼭 573-8900 축전 내거리 용산자이 몰 2층에 있는데요. 경성한우에서 아마 좌석이 500석 이상 되고 여러분들이 동시에 식사할 수 있도록 좋은 공간 그리고 착한 가격 정말로 뛰어난 품질의 한우가 준비되어 있으니까 꼭 이용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두 분 감사드리고요.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끝판토론 시청해 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아니 왜 아직도 3년간 같은 통신사 인터넷 계속 쓰고 계세요? 인터넷 가입 시 48만원 무신 경종 시 추가 혜택이 주어집니다. 인터넷 비교원 통해 인터넷 가입하고 지인에게 홍보해주세요. 지금 네이버에 인터넷 비교원 검색 후 3초만에 감동 행복 비교해보세요. 인터넷 비교원. 대구 한우 맛집 경성한우가 10월 한 달간 점심 특선 언양 불고기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가격 할인, 무한 서비스, 신선한 명품 한우와 가격이 놀라
다시 찾는 대구 한우 맛집 경성안으로 오세요. 대구를 빛내는 명소 한우의 진미 경성한우입니다. 보험에도 점검이 필요합니다. 요즘 경기가 어려워서 보험료 내는 것도 부담스럽죠. 보험료는 줄이고 보장은 넓게. 건강보험도 자동차 보험도 나에게 맞춤 보장. 믿을 수 있는 보험 전문가들. 믿을 수 있다 더 착한 보험. 본 광고는 손해보험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 결과 통보일로부터 1년입니다. 스픽스는 말하는 언론입니다. 대세는 유튜브, 그중에서 스픽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여러분이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4가지 방법입니다.